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합니다.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숨죽이며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대선 결과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가 끝나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자, 대선 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화할까요? 좀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서영천 공주대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도권 시장이 작년, 재작년 상당히 활활 타올랐다가 최근 잠잠하죠. 일단 거래량 상황부터 좀 찾아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9일날 선거철을 앞두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관망세로 접어든 상황이고요. 서울은 0.03%대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락세로 돌아선 일부 지역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지방의 경우도 지난해 상승폭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 매물이 쌓여서 상승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이 매물도 좀 잠겨 있는 상태라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과 인천, 수도권 부동산 가격 보통 이제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가 많다. 그러면 이제 풍선 효과 순서에 따라서 인천으로 옮겨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오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한국부동산원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차 지난달 28일 기준으로요. 전국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0.01로 0.01% 하락하면서 2월 셋째 주와 같았고요. 수도권은 하락을 유지하고 서울은 하락폭을 확대한 가운데 지방 약 보합을 유지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관망세가 지속됐고 지난 2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거래수는 약 1,790여 건으로 5년 평균 대비 21% 수준의 거래량의 감소를 보였고 대체로 이 신고가보다 하락한 급매물 위주로 거래하면서 하락폭을 소폭 확대했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변동률은 마이너스 0.2%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마이너스 0.3%로 2월 셋째 주 대비 2월 셋째 주 0.02%였습니다. 대비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부담, 그리고 매물 적체 및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동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2%, 만석, 송현 위주, 그리고 계양구는 마이너스 0.01, 작전, 계산, 대단지 위주로 소폭 하락했지만 그 외 지역은 상승, 하락 혼조세를 보이면서 인천은 전체적으로 보합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제 대선 직전이잖아요. 네네네. 보통 부동산 거래가 잠잠해온 게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항상 지금처럼 같지는 않고요. 부동산 거래량 마찬가지로 가격도 오르내림이 있었습니다. 가장 지금 최근에 두 차례 부동산 관련돼서 대선 기록을 살펴보면 18대 대선은 부동산 침체기에 치러졌었는데요. 선거 직전에 한 주간 마이너스 0.13%였던 가격이 선거 이후 두 달간 마이너스 0.11%,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9대 대선 때는 부동산 상승기에 치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상승 효과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특히 대선을 치르기 일주일 전에 0.08%였던 상승폭이 대선 후에 두 달간 매주 0.19% 정도의 평균 상승률을 나타내서 2배 이상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이 이제 주춤한 모습은 지난해 이제 후반 연말 가까우면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하락세 원인도 좀 많이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에서는 대선을 앞둔 터라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요. 또 거래량 자체가 급감하고 있어서 현재는 가격을 낮춘 급매물 위주로만 매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인천에서는 1월 달 매매 거래량이 960여 건이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2020년 12월 대비해서 뭐 한 37% 정도 감소했다. 또 1000건 이하로 매매량이 내려간 게 2013년 1월 이후에 처음이다. 9년 만에 나타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부도 공급 안정화에 대해서 정책을 꽤 지속해 왔지만
이 후보자들도 대선 후보자들도 공급량을 계속 공약으로 걸어왔잖아요. 네. 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국에 약 311만 원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일단은 주체가 공공과 민간으로 차이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이 후보 차측은 공급이 신도시 개발 그리고 유후부지를 활용했다는 것이고, 윤 후보 쪽은 원가 주택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민간 분양 그리고 재개발 및 정비 사업 위주로 공급량을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실현 가능성 양측 모두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공 위주의 대규모 개발보다는 민간 위주 사업을 독려하면서 도심 내 공급량을 늘려주는 것이 이제 당장의 물량,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도심 내 편향된 시장 가격 안정까지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 이 문제 좀 반대쪽으로 보자면, 네. 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이 규제 완화 때문에 이 규제 완화 공약 자체 때문에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 정책 등과 맞물려서 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담이 커지면서 약간의 금액이 약간 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 전문가는 서울시가 또 최근에 35층 충수 제한 폐지 관련돼서 그렇죠. 이 말을 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용적률 규제 완화와 맞물린다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네. 이 또 하나 문제는 이 GTX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이 여야 후보들 모두 다 이 GTX 관련 공약도 집값 상승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 24일 GTX 신노선 그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역 4개역을 추가로 결정하면서 이 상록수역 인근 집주인들 매물을 거두고 매도 호가를 수천만 원씩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 가격 상승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물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현실성을 바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각 후보들이 지금 엄청난 물량을 예.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공급 물량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첫 번째 문제가 택지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공급 물량 이외에 추가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신규 공급 택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도 필요하겠다. 따라서 공급 물량 약속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단기간에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주택 공급 그 확보 방안 중에 뭐 서울의 경우 핵심이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도 재건축, 리모델링 모두 완화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 쏟아내고 있고, 앞서 서울시도 35층 고도 제한 풀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이렇게 되면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좀 이런 식으로 바뀌겠나요? 우선 재건축 예. 위주로 갈 확률이 되게 큰데요. 기존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예. 큰 걸림돌이 됐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정밀 안전진단, 이것을 네. 뭐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도 있고요. 또 구조 안전성 항목을 하향하겠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하향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걸림돌이 굉장히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용적률 또한 300%였던 것이 최대 5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네. 재건축 시장이 확실히 탄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국은 신축 건물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수요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지금 이제 선거 공약들 중에 등장하는 주택 관련 용어 중에 기본주택, 또 원가주택, 이게 주택 가격과 관련된 용어인 것 같은데 좀 헷갈려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제 기본주택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낸 것이고요. 원가주택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311만 호 중에서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것이 이제 뭐 임대형 기본주택, 또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또 지분을 적립하는 것, 또 이익공유형 기본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의 특징은 공공이 주도하는 그러한 주택 네. 공급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공약으로 나온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무주택 예. 청년들에게 우선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원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임기 중에 30만 호를 우선해서 예. 공급하겠다. 근데 원가주택은 매각을 할 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매각을 했을 때 시장에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시세 차익이 난 70%를 거주자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좀 작더라도 네. 온전한 주택 소유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서와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 기자, 지금 대출 규제 완화도 후보들 공약 사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차이가 있긴 있어요. 예, 좀 구별해 볼까요? 일단 두 후보 공약중 뭐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주택담보대출을 80에서 90% 완화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주택 취득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그리고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 극장 대선 주거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용역에 대해서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토지 주택 감세 그리고 주택 완화 공약을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은 주택 투기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도 최근에 모든 후보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대규모 공급 정책만 내세웠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 환수 제도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 그리고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 가격 불안정화 유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평가했으면서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정교한 공급 대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막연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택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면 이제 또 세금 완화, 뭐 양도세 중과, 뭐 한시적 완화, 아니면 규제 완화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세금을 완화해줘서 예.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부동산 거래가 안 돼도 사실은 거래세 자체를 거래가 안 되면 네. 취득세도 내지 않고 양도세도 내지 않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가 안 돼도 재정 확보에는 어려움이 마찬가지로 생긴다. 그래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한 세금 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후보 모두 다 양강 후보 모두 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한 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각의 인식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양 후보 중에서 취득세와 거래세는 모두 다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에는 취득세와 양도세인 거래세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조금 분분해서요. 보유세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이 조금 다양해서 당분간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부동산 시장 거래가 너무 많아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얼어붙어도 걱정인데 좀 안정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부동산 거래 자체가 지금 얼어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전무한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은 거래를 좀 정상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금을 완화시키든지 어쨌든 이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도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어쨌든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장인들 같은 이 월급을 받는 분들이 그만큼의 그 수억 원 상당의 수십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가 좀 풀려져야 됐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 또한 이 손봐줘야 좀 부분에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후보자들 양측 다 세제 완화를 좀 얘기를 했지만 한 번 올린 세율은 다시
정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진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이 9.1 이후에 대통령이 남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이제 온 국민이 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뭐 실거래가 상황도 어플로 뭐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일부 기관 자료들 보면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령 한국감정원이나 뭐 KB부동산 시세 같은 경우에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그 특성들을 살펴보자면 예. KB 시세 자체는 금융기관에서 예. 대출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표가 되고요. 또 이제 매도나 매수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연구 데이터로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두 통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차이의 갭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통계 자체는 두 기관 모두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수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요. KB 시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주택은행 시절부터 한 30년간의 데이터가 쌓여왔던 것이고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시절 2014년부터 이제 평가를 시작해왔기 때문에 그 차이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표본 숫자 또 통계 방법 이런 것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수를 살펴보시는 것이 조금 흐름을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서 필요하겠지만 그 자체 하나의 지수를 비교하는 것보다 이 가격 지수의 흐름 이것을 네. 살펴보는 것이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는 그 추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또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좀 마지막 질문인데, 자, 그 가격 지수의 흐름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항상 보고 계신데, 자, 내 집 마련은 언제쯤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겠습니까? 무주택자의 예. 기준으로 살펴보자면은요. 지금 이제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죠. 네. 집값이 오르겠냐 내리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무주택자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을 살펴보자면 향후에 급격하게 가격 하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그 네.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급매물 위주로 지금 구입하는 것이 적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이제 뭐 물론 자금 여력이 된다면 똘똘한 한 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금리 상승의 여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원리금을 다 상환할 수 있는 그 자금 여력을 고려해서 그 범위 안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금 상환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의 시기를 굳이 미룰 필요는 없겠다. 다만 다주택자,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대선 이후에 부동산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그 추이를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종합해 보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뭐 선거 시즌 부동산 관련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대선이 끝난 뒤에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잘 살펴보면서 시간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